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죠. 류호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일단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점수를 원하신다면 전 20점도 안 되는데요. 네. 아이고, 너무 박하죠? 예, 국민 지금 지지율은 80%가 넘는 것 같은데, 20점 좀 주시면, 네. 예. 이게 이유가 대화 뭐죠? 시작부터 조금 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예. 국민 지지율 79%, 78% 이럴 때 저는 사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국민이고 제 주변도 다 국민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설문조사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20점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잘한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잘한 걸 꼽는다면 아무래도 소통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말 100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건 정말 역대 최고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제일 못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소통이다.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동시에 소통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민이라고 하면은 예. 여야 그리고 나를 뽑았던 41%도 국민, 나를 뽑지 않았던 59%도 국민인데 예. 59% 국민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 못 맞추고 있다. 아하. 정치란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예. 사랑하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한쪽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는 건 저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예. 잘한 것과 못한 것의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죠? 네. 협치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야당도 선별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지난 정부에 참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야당에게 협조 좀 해라. 우리가 지금 경제가 나아지려면 협조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평론을 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때 야당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협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정부가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그 멘트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도 이 선언문에서 네. 이 건국절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혁신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혁신위와 저는 좀 다릅니다. 전 최고이고 혁신위는 혁신이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1919년으로 가지고 가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의 탄생인지 아니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가 아이의 탄생인지 즉 출생일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바로 탄생했을 때죠. 그렇다고 하면 1919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념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복절이 오히려 건국절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인 문제로 돌려서 역사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정치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역사로 풀어서 먼저 정치 쪽에서 받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탈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정책이요? 예. 아니 왜 하필이면 항상 미사일 쏠 때 휴가를 2번이나 가셨는지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북한에 대한 너무 사랑이 이상하게 그 구애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과의 이렇게 문재인 패싱 또는 문 패싱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 한미동맹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미국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 설정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가 협치를 하고 합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은 지도부에서 계속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하여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자,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정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만큼 나머지 국민들도 있다는 거. 59%의 국민들의 마음에도 대통령으로 자리 잡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소통. 본인을 사랑하는 41%가 아닌 59%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쪽으로도 한번 좀 와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쪽으로 와보라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요. 저희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고위원들과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쁘진 않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인연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닌지요? 라고 했으면 딱 답 한번 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랬나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쨌든 이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딱딱 요점만 집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00일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국민적인 실제 지지율도 그렇고요. 80% 이상의 지지를 해주지 않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이면서 안정되게 필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등 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동안 갈등이 생겨왔던 니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고 또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든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서 부패 문제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든지 성과연봉제 폐지 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 이와 같이 법이 필요 없고 아직 입법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 탈권인데요. 그죠?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죠. 그죠? 근데 진짜 각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각본이 있었죠? 그렇죠. 미리 이제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어느 경우에는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예상 질문을 미리 이제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등의 이와 같이 거의 이제 각본에 의해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혀 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과 탈권이라는 이런 측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함께 일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쭉 보아오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평소 생활 방식이십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가족분들의 그 아픔을 진정으로 느껴서 정말 이렇게 약간의 눈시울이 붉어지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평소 그 생활하던 수십 년간 생활하시던 그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분들께서 지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이 일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좀 의아한다든지 낯설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쭉 모습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이제 필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권위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일바탕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소통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쭉 지나면서 조금 협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협치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그 성격대로라면 좀 야당하고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동안 그 국무원 인사라든지 또 추경 정부조직법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좀 구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협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제 도와주라 또는 협조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양보와 타협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많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일부 야당에서 이 협치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라든지 많은 입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치를 위한 노력은 정부 여당에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단순한 그냥 대화만의 협치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치, 예를 들면 정책연대나 입법연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도적 협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개헌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도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생각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까? 현재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겠다. 그렇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킬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개헌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 내 개헌특위위원인데 그동안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을 이제 이달 말부터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국민 토론회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든 그 혼합형 정부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다수 의견 또는 뭐 정부 여당의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 의견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고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나는 이래서 이 권력 구조를 선호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잘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많은 의원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의견 수렴은 언제쯤 끝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달 말부터 해서 약 10월 달까지, 9월 말까지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러면 당장의 개헌특위 의원들의 의견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력 구조도 바꾸긴 바꾸는 거죠, 이번에? 꼭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또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동안 좀 집중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을 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 해서 바로 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다. 또 우리 한국의 현실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라는 것은 좀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은 이제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탈원전 같은 주요 국가 정책, 여기에서 또 실제로 야권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 또는 국민들 어떤 제한 없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그 대상과 범위 등등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그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또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 대만에서 정전 사태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셨죠? 660만 가구가, 그러니까 타이완의 타이베이의 절반이 정전이 됐다. 그런 거 보도를 보시면서 탈원전과 연관돼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탈원전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등등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탈원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지금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문제가 뭐 코드 인사다, 캠프 인사다 그래가지고 이런 비판들을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정부하고 이렇게 탈락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잦은 사퇴 형식을 밟았지만 장관급 2명, 차관급 2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측면 이렇게 보면서 이 인사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로 이제 국무위원들 포함해서 이제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었는데요.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전문성, 개혁성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드 인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그걸 공약으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논의하고 토론했던 분들과 함께 지금 내각을 이끌면서 또는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코드 인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필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더할 나위 더없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5만 원 올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수입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먼저 저희들의 복지 수준을 보면 예. 좀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표나 지수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 부담 비율이 약 30.8%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도 두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또 노인 빈곤율 47.7%도 OECD 평균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복지 확충이고 또한 현재 지표나 지수로서도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인데 먼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고 또 당정 간에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기초생활 보장제로 수급자 확대, 뭐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재원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우에 이제 약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3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했을 때, 그 중에서 건강보험 누적금 21조 중 일부를 활용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평균 수준으로 약 3.2% 정도는 인상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면,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확보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정권하고 좀 다른 게 당선일 이퀄 취임일이었죠. 그런데 다른 정권은 당선일 다음에 2달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100일이기 때문에 당선일 기준으로 하면 한 5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인수위 일까지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죠. 류호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일단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점수를 원하신다면 전 20점도 안 되는데요. 네. 아이고, 그 너무 박하죠? 국민 지금 지지율은 80%가 넘는 것 같은데 20점 좀 주시면 이게 대화 뭐죠? 시작부터 조금 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국민 지지율 79%, 78% 이럴 때 저는 사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국민이고 제 주변도 다 국민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설문조사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20점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잘한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잘한 걸 꼽는다면 아무래도 소통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말 100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건 정말 역대 최고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제일 못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소통이다.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동시에 소통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민이라고 하면은 예. 여야 그리고 나를 뽑았던 41%도 국민 나를 뽑지 않았던 59%. 아유, 별 말씀을 다 네. 하세요. 어쨌든 이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딱딱 요점만 집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00일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국민적인 실제 지지율도 그렇고요. 80% 이상의 지지를 해주지 않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이면서 안정되게 필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등 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동안 갈등이 생겨왔던 니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또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든지 반북회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서 부패 문제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든지 성과연봉제 폐지 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 이와 같이 법이 필요 없고 아직 입법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 탈권인데요. 그죠?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예를 들면은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죠. 그죠? 예. 근데 진짜 각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전엔 각본이 있었죠? 그렇죠. 미리 이제. 뭔가 우리가 미국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 설정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가 협치를 하고 합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은 지도부에서 계속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하여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자,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정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만큼 나머지 국민들도 있다는 거. 59%의 국민들의 마음에도 대통령으로 자리 잡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소통. 본인을 사랑하는 41%가 아닌 59%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쪽으로도 한번 좀 와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쪽으로 와보라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요. 저희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고위원들과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쁘진 않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인연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닌지요? 라고 했으면 딱 답 한번 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랬나요? 해야 되니까요. 네, 혁신이와 저는 좀 다릅니다. 전 최고이고 혁신이는 혁신이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1919년으로 가지고 가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의 탄생인지 아니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가 아이의 탄생인지 즉 출생일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바로 탄생했을 때죠. 그렇다고 하면 1919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념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복절이 오히려 건국절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인 문제로 돌려서 역사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정치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역사로 풀어서 먼저 정치 쪽에서 받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정책이요? 예. 아니 왜 하필이면 항상 미사일 쏠 때 휴가를 2번이나 가셨는지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북한에 대한 너무 사랑이 이상하게 그 구애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과의 이렇게 문재인 뭐 패싱 또는 문 패싱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 한미동맹은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9%도 국민인데 예. 59% 국민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 못 맞추고 있다. 아하. 정치란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예. 사랑하는 거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한쪽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예.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는 건 저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예. 잘한 것과 못한 것의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죠? 네. 협치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야당도 선별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지난 정부에 참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야당에게 협조 좀 해라. 우리가 지금 경제가 나아지려면 협조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평론을 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때 야당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협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정부가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그 멘트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도 이 선언문에서 네. 이 건국절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혁신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요? 제가 제 이야기를